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고 흥미로운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차가 왜 저리 우리 쪽으로 오는 겁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 박진솔은 11살의 눈으로 필사적으로 어둠을 응시했다. 등 뒤로는 얼음장 같은 두만강의 칼바람이 등줄기를 후벼 팠고 앞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이국의 벌판이 펼쳐져 있었다. 내 작은 손은 어머니의 거친 손에, 다른 한 손은 14살 언니 박은혜의 차가운 손에 단단히 붙들려 있었다. 가만히 있거라, 진솔아. 고개를 숙여. 어머니 리명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멀리서부터 달려온 자동차의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우리 세 모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불빛은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포식자의 눈처럼 번뜩이며 우리의 숨통을 조여왔다. 쇳소리가 섞인 엔진음이 점점 가까워지자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오만이 무섭습니다다. 은혜 언니가 속삭였다. 언니의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땀인지 아니면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녹아내린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자동차는 우리 바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멈추지 않은 채로 끼익 하고 옆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시커먼 팔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술과 담배의 절은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순간이었다. 그 팔이 은혜 언니의 옷자락을 낚아챘다. 아! 언니의 비명이 밤 공기를 찢었다.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다. 언니의 겁에 질린 눈, 벌어진 입, 허공을 휘젓는 가느다란 팔. 안 돼. 이놈들아. 내 새끼한테서 손 못 떼네. 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고함치며 언니를 붙들고 늘어졌다. 나 역시 반사적으로 언니의 다리를 붙잡았다. 차 안의 사내는 짐승 같은 힘으로 언니를 끌어당겼고 어머니와 나는 필사적으로 그 힘에 맞섰다. 하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차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질질 끌려가던 우리의 발이 허공에 뜨는 순간 내 손에서 언니의 옷자락이 스르륵 하고 빠져나갔다. 안 돼. 은혜야. 어머니의 절규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자동차는 속도를 높이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고 열린 문틈으로 언니의 하얀 옷자락이 마지막 깃발처럼 나부끼다 어둠 속으로 삼켜졌다. 언니. 언니.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차가 사라진 방향으로 몇 걸음 달려갔지만 이내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귓가에는 거친 엔진 소리와 언니의 희미한 비명, 그리고 내 심장이 터질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텅 빈 손을 허공에 뻗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차가 사라진 길 위에는 두 줄기 희미한 바퀴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그 위로 차가운 눈발이 소리 없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마치 이 세상에 처음부터 우리 세 모녀는 없었다는 듯 이 끔찍한 비극을 하얀 눈으로 덮어버리려는 것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건넌 강 너머의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낸 또 다른 지옥의 입구였다. 시간을 거슬러 그 끔찍한 밤이 있기 전 우리의 삶은 함경북도의 한탄광 마을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아오지라 불렀지만 우리에겐 그저 집이었다. 물론 그 집이라는 울타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 기억 속의 아오지는 늘 회색빛이었다. 하늘에서는 시커먼 탄가루가 눈처럼 흩날렸고 땅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의 한숨이 먼지처럼 피어올랐다. 나 박진솔의 세상은 아주 작았다. 낡고 금이 간 흙벽으로 둘러싸인 집,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은혜 언니, 그리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방패 같았던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였다. 그의 얼굴과 손은 언제나 검댕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나를 안아줄 때의 그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했다. 아버지가 퇴근하며 품에 숨겨온 강냉이 떡 한 덩이를 언니와 내 손에 쥐어줄 때면 그날은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진솔아, 은혜야. 아바이 왔다. 아버지는 굵고 낮은 목소리로 우리를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고된 노동의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 또한 그만큼 깊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멀건 죽이라도 한 그릇 더 내오려 애썼고 우리 네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 하나를 나눠 먹는 저녁은 소박하지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신기루처럼 서서히 옅어져 갔다. 나라의 배급이 끊긴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아예 감감무소식이 되었다.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먹을 것을 찾아 헤맸다.
나무 껍질, 풀뿌리, 심지어는 흙까지 파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마을을 떠돌았다. 여보, 오늘은 이것밖에 없어. 어머니가 내놓은 밥상 위에는 멀건 강냉이죽 2그릇과 소금에 절인 배춧잎 몇 조각이 전부였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탄광의 노동은 점점 더 고되고 위험해졌지만 품삯으로 나오는 것은 가족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쥐꼬리만 한 식량이었다. 아버지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다. 넓었던 어깨는 앙상하게 드러났고 깊은 기침 소리가 밤마다 우리 집의 정막을 깨뜨렸다. 아버지, 기침 그만하시라요. 은혜 언니가 잠결에 뒤척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는 언제나 나보다 더 깊고 어른스러웠다. 나는 그저 무서웠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마치 우리 집의 기둥이 삐걱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괜찮다, 괜찮아. 아버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소리 끝에는 거친 숨소리가 섞여 나왔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밤새 간호하며 자신의 몫으로 남겨둔 죽을 아버지의 입에 떠넣어 주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는 깊은 수심과 지독한 피로 그리고 절망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방 한구석에 쭈그려 앉아 낡은 헝겊 인형을 만지작거렸다. 인형의 눈은 단추로 만들어졌고 입은 붉은 실로 꿰매져 있었지만 어쩐지 그 표정이 나처럼 슬퍼 보였다. 창밖을 내다보면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새어나오던 불빛은 하나둘씩 꺼져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골목은 스산한 바람 소리만 맴돌았다. 이웃집 김 영감은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앞집 철순의 가족은 어느 날 밤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야반도주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굶어 죽은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오만이 배고픔내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칭얼거렸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안았다. 앙상한 어머니의 등 뒤로 느껴지는 것은 뼈의 감촉뿐이었다. 조금만 참으라 내 새끼. 오만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다.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어린 나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탄광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와 언니와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버지를 기다렸다. 동이 틀 무렵 마을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온 아버지를 데리고 왔다. 아버지는 갱도에서 무너져 내린 석탄 더미에 깔렸다고 했다. 그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보시오. 어머니가 울부짖었지만 아버지는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의원을 부를 돈도 약을 살 길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며칠을 더 버티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뼈만 남은 손을 더듬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진솔이, 은혜, 잘 부탁하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아버지의 눈이 감기는 순간 우리 집의 마지막 불빛도 함께 꺼져버렸다. 아버지가 없는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당장 내일 아침 끼니가 걱정이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자 집에는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만이 이제 우린 어찌합니다? 은혜 언니가 텅 빈 눈으로 물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창밖으로 몰아치는 겨울바람이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우리 가족의 운명은 그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궁이에 불을 뗄 뗄감도 없었고 아궁이에서 익힐 한 줌의 곡식도 없었다. 옹기라고는 세 모녀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꼭 붙어 누울 때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이 전부였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었다. 우리를 지켜주던 마지막 울타리가 사라진 것이었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불씨가 꺼진 것이었다. 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며칠을 보냈다.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아버지가 쓰던 낡은 작업 도구를 하염없이 만지작거렸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은혜 언니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어머니의 곁에 꼭 붙어 앉아 함께 굶주리고 함께 추위에 떠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오만이 뭐라도 좀 드셔야 합니다. 은혜 언니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마른 풀뿌리를 내밀었다. 흙이 채 털어지지도 않은 그것을 언니는 자신의 이는 생각도 않고 어머니의 입가로 가져갔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나 먹으라.
오마니가 드셔야 우리도 먹습니다. 오마니까지 쓰러지시면 우린 정말 끝입니다. 언니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함께 어린아이답지 않은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비로소 정신을 차린 듯 천천히 눈을 깜박였다. 그리고는 마른 풀뿌리를 받아들어 반으로 쪼개어 언니와 내 입에 먼저 넣어주었다. 입안에서 흙맛과 함께 쌉싸름한 맛이 퍼졌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억지로 그것을 삼켰다. 이것이라도 먹어야 살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독하게 변했다.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굶주림에 지쳐 칭얼거리는 나를 향해 처음으로 매섭게 소리쳤다. 또 그치지 못하겠느냐? 울어서 쌀이 나와 밥이 나와. 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낯설고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지만 어머니는 나를 달래주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돌아서서 집을 나설 뿐이었다. 어머니는 품을 팔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다. 부잣집의 허드레지를 돕거나 장마당에 나가 땔감을 주워다 팔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손에 쥐는 것은 고작 강냉이 몇 줌이 전부였다. 그것으로는 우리 세 식구의 배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핏기 없는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손에는 작은 쌀자루 하나가 들려 있었다. 오마니, 이 쌀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은혜 언니가 놀라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다. 나는 어머니의 머리카락 몇 올이 잘려나간 것을 보았다. 그리고 손목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품이자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은가락지를 팔고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잘라 팔아 쌀을 구해온 것이었다. 오늘 저녁은 흰쌀밥을 먹자꾸나.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우는 것보다 더 슬퍼 보였다. 오랜만에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고 솥에서 흰쌀밥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나는 그 냄새에 홀린 듯 아궁이 곁을 떠나지 못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사발에 담겨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언니와 나는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 넣었다. 달았다. 세상에 이렇게 단 음식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한참을 정신없이 먹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어머니는 밥에는 손도 대지 않고 우리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오마니는 왜 안 드십나? 내가 묻자 어머니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오마니는 배 안 고프다. 너희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더 빨리 더 많이 밥을 삼켰다.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살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하지만 그 쌀도 며칠 만에 동이 났다. 다시 지독한 굶주림이 시작되었다.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마을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밤이 되면 어디선가 구슬픈 곡소리가 들려왔고 아침이 되면 누군가의 집 대문 앞에 시신을 담은 가마니가 놓여 있었다. 죽음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집 문턱까지 다가온 현실이었다. 나는 굶주림에 지쳐 대부분의 시간을 방구석에 누워 보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이 아른거렸고 눈을 뜨면 텅 빈 방과 추위 그리고 배고픔에 끙끙 앓는 언니의 신음소리가 나를 맞았다. 내 몸도 뼈마디가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이러다 우리도 아버지처럼 이웃집 아저씨처럼 소리 없이 죽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은혜야, 진솔아. 정신 좀 차려보거라. 어머니가 우리의 몸을 흔들었다. 하지만 언니와 나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다. 우리의 눈은 깊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다. 어머니는 우리의 모습을 번갈아 쳐다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성광처럼 번뜩였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깨워 옷을 단단히 챙겨 입혔다. 오마니 어디 가시는 겁네? 은혜 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밖은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고 있었다. 여기서는 다 같이 굶어 죽는다. 살길을 찾아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살길이라니요? 어디로? 강을 건널 것이다. 두만강 넘어 그곳으로 갈 것이다. 두만강. 그 이름은 우리에게 공포와 동의어였다. 강을 건너다 보이부 군인들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을 아이들도 모두 아는 사실이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죽는 이만 못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오마니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잡히면 우린 다 죽습니다. 은혜 언니가 울먹이며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나 역시 두려움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여기에 있어도 죽는다.
여기서 굶어 죽으나 강을 건너다 총에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강을 건너면 살 수도 있다. 나는 내 새끼들을 이리 굶겨 죽일 수는 없다. 어머니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 눈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자식을 살리려는 어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손목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차고 집안에 남은 마지막 땔감을 걸어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마치 이 집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우리의 흔적과 기억을 모두 태워버리려는 듯 불길은 거세게 타올랐다. 어머니는 그 불빛 앞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얼굴을 쓸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눈빛은 불길보다 더 뜨거웠다. 내 손 절대로 놓지 말거라. 알았느냐?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의 어둠 속으로 우리 세 모녀는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는 집을 뒤로하고 한 걸음 내디뎠다. 그것은 삶을 향한 필사적인 도박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집을 나선 밤은 유난히 어둡고 추웠다. 달도 별도 구름 뒤에 몸을 숨겼고 오직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어둠과 뼈를 깎는 겨울바람만이 우리의 동행이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길을 냈고 나와 은혜 언니는 어머니의 옷자락을 놓칠세라 바싹 붙어 그 뒤를 따랐다. 우리의 목적지는 두만강이었다. 마을에서 강까지는 꽤 먼 거리였지만 우리는 큰 길을 피해 험한 산길을 택했다. 언제 어디서 보이부 순찰대와 마주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굶주림으로 기력이 쇠한 몸으로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은 고역이었다. 발밑에서는 마른 나뭇가지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그 소리마저 심장을 철렁하게 했다. 조용히 발소리 죽이거라. 어머니가 낮게 속삭였다. 우리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을 옮겼다.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에 대한 공포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에도 우리는 화들짝 놀라 바위 뒤에 몸을 숨기기 일쑤였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었을까? 마침내 숲이 끝나고 시야가 트이면서 거대한 강줄기가 눈앞에 나타났다. 두만강이었다. 강은 꽁꽁 얼어붙어 거대한 얼음 벌판처럼 보였다. 강 건너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어둠이 우리를 구원해줄 희망의 땅인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의 늪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강 위를 쌩쌩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가 마치 죽은 자들의 울음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왔다. 오마니. 저 길 정말 건너는 겁네? 나는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눈앞의 강은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처럼 느껴졌다. 당장이라도 얼음이 갈라지며 우리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진솔아 은혜야. 잘 들으라. 어머니는 강둑에 우리를 앉히고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만약 보이부 놈들이 나타나면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너희 둘이라도 무조건 강을 건너야 한다.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 알겠느냐? 싫습니다. 오만이를 두고 저희끼리 어떻게 갑내가? 은혜 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 역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게 명령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한 어미의 마지막 명령. 꼭 살아서 너희 아바의 목까지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품속에서 고이 간직해온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볶은 콩 몇 달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 콩을 세 알씩 나누어 우리 입에 넣어주었다. 입안에서 콩이 굴러다녔지만 차마 삼킬 수가 없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자, 이제 가자. 어머니는 우리의 손을 다시 굳게 잡았다. 우리는 강둑을 미끄러지듯 내려가 차가운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다. 발밑에서 쩌저적하고 얼음이 우는 소리가 났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몸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강 중앙을 향해 나아갔다. 강 위는 상상 이상으로 추웠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에 뺨과 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얇은 옷가지로는 도저히 추위를 막을 수 없었다. 몸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얼마나 걸었을까? 강 중앙에 다다랐을 때였다. 엎드려. 어머니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우리를 얼음판 위로 거칠게 밀쳤다. 거의 동시에 강 건너편 초소에서부터 서치라이트 불빛이 길게 뻗어 나오며 얼음판 위를 훑기 시작했다. 우리는 숨을 멈추고 얼음판에 바싹 엎드렸다.
차가운 얼음의 냉기가 옷을 뚫고 온몸으로 파고들었다. 불빛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제발 제발 우리를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불빛이 바로 우리 등 위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빛은 우리 위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반대편 강둑으로 향했다. 잠시 후 불빛은 꺼지고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내 심장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귓전을 때렸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일어나자. 어머니가 우리를 일으켜 세웠다.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다.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여기서 지체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다시 서로를 부축하며 강 건너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는 안도감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공포가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마침내 우리의 발이 얼음이 아닌 흙과 눈을 밟았다. 강을 건넌 것이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강둑 위로 올라섰다. 뒤를 돌아보자 우리가 건너온 얼어붙은 강과 그 너머의 땅이 아득하게 보였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아버지의 뼈가 묻힌 땅.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해 어머니는 소리 없이 고개를 숙였다. 여보, 우리를 보살펴 주시오. 어머니의 작은 속삭임이 바람에 흩어졌다. 우리는 잠시도 머뭇거릴 수 없었다. 이곳 역시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낯선 땅 위를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강을 건넜다는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우리 앞에는 또 다른 막막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벌판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숲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방향을 가늠할 만한 아무런 표식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본능적으로 강에서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 무작정 앞으로 나아갔다. 오마니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더는 못 걷겠습니다에다. 결국 내가 먼저 주저앉고 말았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몇 시간을 걸었더니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신발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고 발가락은 떨어져 나갈 듯이 아팠다.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진솔아. 여기서 멈추면 얼어 죽는다. 어머니가 나를 일으키려 했지만 나 역시 어머니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은혜 언니도 마찬가지였다. 언니는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아무 말 없이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저쪽에 불빛이 보입니다. 그때 은혜 언니가 저 멀리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희미한 불빛을 가리켰다. 그것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인 듯 했다. 저곳에 가면 잠시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운이 좋다면 따뜻한 물 한 모금이라도 얻어 마실 수 있을지도. 가보자. 어머니는 짧게 말하고 다시 우리의 손을 이끌었다. 불빛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다. 우리는 그 희망을 향해 마지막 남은 기운을 쥐어짰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우리는 산길을 내려와 포장되지 않은 좁은 도로 위에 설 수 있었다. 불빛은 이제 제법 가까워져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뒤쪽에서부터 환한 불빛과 함께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길가에 몸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자동차는 순식간에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오마니 저 차가 왜 저리 우리 쪽으로 오는 겁네? 나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어머니의 등 뒤로 숨었다. 차는 우리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프롤로그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순간을 다시 떠올렸다. 가만히 있거라 진솔아. 고개를 숙여. 어머니가 우리를 감싸 안았다. 자동차의 불빛이 너무나 눈부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귀를 찢는 듯한 엔진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제발 그냥 지나가라. 제발. 마음속으로 빌었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차는 우리 바로 옆에 멈춰 섰다. 그리고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연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왔다. 낯선 언어가 우리를 향해 고함치듯 쏟아졌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위협적인 기운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누구시오?
왜 이러는 거요? 어머니가 우리를 보호하려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사내는 어머니를 거칠게 밀치고 바로 옆에 있던 은혜 언니의 팔을 잡아챘다. 아! 언니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사내는 언니를 짐짝처럼 차 안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안 돼. 이놈들아. 내 새끼한테서 손 못 떼네. 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어머니는 사내의 팔을 물고 핥히며 저항했다. 나 역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언니의 다리를 붙잡았다. 하지만 우리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차 안에서 또 다른 팔이 나와 언니를 끌어당겼고 운전석에 있던 다른 사내는 차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혜야. 안 돼. 어머니는 차를 따라가며 절규했다. 하지만 달리는 차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내 손에서 언니의 옷자락이 빠져나가고 언니의 겁에 질린 얼굴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언니.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자동차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길 위에는 우리 두 모녀와 차가운 밤 공기 그리고 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남았다. 은혜야. 내 딸. 은혜야.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어머니 곁에서 멍하니 서서 언니가 사라진 어둠을 바라볼 뿐이었다. 굶주림과 추위보다 더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언니는 어떻게 되는 걸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끝에서 얼어붙는 것 같았다. 목숨을 걸고 건넌 강 너머의 땅에서 우리는 희망이 아닌 절망의 맨 밑바닥과 마주하고 있었다. 언니를 잃어버린 그 낯선 땅의 첫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다. 우리는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언니가 사라진 어둠 속에서 어머니와 나는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른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은 턱끝에서 차갑게 얼어붙었고 어머니의 통곡 소리는 거친 겨울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지옥을 피해 도망친 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지옥을 만났다. 굶주림보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오마니. 우리. 이제 어찌합니까? 내 목소리는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처럼 공허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일어섰다. 그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두 발은 언니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더듬더듬 나아가고 있었다. 찾아야 한다. 내 새끼. 찾아야 한다. 어머니는 중얼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나도 비틀거리며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우리는 방금 전에 그 끔찍한 장소를 떠날 수 없었다. 만약 언니가 돌아온다면 우리가 있던 이 자리를 찾아올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은혜야. 박은혜. 대답 좀 해보라. 어머니는 어둠 속을 향해 목이 쉬어라 소리쳤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쌩쌩 울부짖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우리는 언니가 끌려간 길을 따라 하염없이 걸었다. 그러다 지치면 길가에 주저앉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시 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나 걷기를 반복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회색빛 새벽 공기 속으로 낯선 땅의 풍경이 드러났다. 우리가 밤새 헤맸던 곳은 황량한 시골길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 몇 채가 보였다. 공사장 인부들의 합숙소처럼 보였다. 희미한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마니. 저기. 가봅네. 어쩌면 저곳에 따뜻한 물이라도 있을지 몰랐다. 아니 그저 이 지독한 추위와 절망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지붕이 필요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합숙소로 보이는 건물에 다가갔을 때 안에서 남루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나왔다. 그는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니시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그의 말투는 우리와 조금 달랐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조선말이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무너졌다. 살려주시라요. 제발. 우리 딸아이가. 어머니는 울음이 터져 말을 잇지 못했다. 사내는 잠시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더니 이내 우리의 앙상한 몰골과 공포에 질린 눈을 보고는 상황을 짐작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들어오시오. 사내는 우리를 건물 안의 작은 방으로 이끌었다. 방 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돌았고 구수한 옥수수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내는 우리에게 따뜻한 물과 옥수수죽 한 그릇씩을 내주었다.
며칠 만에 맛보는 따뜻한 음식이었다. 나는 허겁지겁 죽을 입에 밀어 넣었다. 눈물이 죽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소? 사내가 물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밤사이에 일어난 끔찍한 일을 더듬더듬 이야기했다. 차 사내들 그리고 끌려간 은혜 언니. 사내는 굳은 얼굴로 이야기를 듣더니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런 몹쓸 놈들. 이 근방에서 처녀들을 낚아채 가는 놈들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소만. 아이고. 그의 말은 절망의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우리 딸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애원하며 물었다. 사내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바로 그때였다. 밖에서 희미하게 사람 소리가 들렸다. 오마. 리. 그것은 분명 언니의 목소리였다. 은혜야. 어머니가 뛰쳐나가고 나도 그 뒤를 따랐다. 건물 모퉁이를 돌았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은혜 언지가 비틀거리며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언니의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가득했다. 핏기 없는 입술은 터져 있었고 텅 빈 두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언니의 몸에서는 술 냄새와 더러운 흙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은혜야. 내 새끼.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달려가 언니를 부둥켜 안았다. 하지만 언니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 같았다. 언니는 그저 짐승 같은 사내들에게 밤새 유린당하고 이 황량한 길 위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이었다. 어머니는 차마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찢긴 언니의 옷을 여며주며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내 14살 언니. 언제나 나를 지켜주던 강인한 언니는 그곳에 없었다. 짐승들의 손에 부서진 날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오마니. 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그리고는 그대로 어머니의 품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안 된다. 은혜야. 눈을 뜨라. 우리는 다시 만났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의 확인일 뿐이었다. 언니를 안아든 어머니의 등 뒤로 차가운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 빛은 우리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참상을 남김없이 폭로하는 듯 했다. 그 순간 우리 곁으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왔다. 합숙소에서 나온 그 사내였다. 일단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소. 내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그 사람을 따라가 보시오. 몸을 숨기고 일할 곳을 알아봐 줄 거요. 그의 제안은 동정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사내가 소개해 준 사람은 중년의 여인이었다. 자신을 연길에서 온 김 선생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녀는 우리 세 모녀를 보자 마일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이 험한 땅에 어찌 이런 어린 것들을 데리고. 고생이 많았소. 그녀는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주고 따뜻한 만둣국을 대접했다. 의식을 잃었던 은혜 언니도 조금 기운을 차려 국물을 몇 모금 넘겼다. 하지만 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날 밤의 충격으로 언니는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듯 했다. 갈 데가 마땅치 않다면 내가 일자리를 하나 알아봐 주겠소. 시골 농가인데 사람은 좋아. 가서 밭을 좀 거들면서 지내면 숙식은 해결될 거요. 애들 학교도 보내줄지 누가 아오? 학교라는 말에 내 귀가 번쩍 뜨였다. 북에서 최후 등생 소리를 듣던 나였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다. 어머니도 그 제안에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 어머니는 김 선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김 선생은 인자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다독였다. 뭘? 같은 동포끼리 돕고 살아야지. 다음 날 김 선생은 우리를 데리고 버스를 탔다. 버스는 몇 시간을 달리고 달려 창밖의 풍경이 도시에서 시골로 다시 깡시골로 변해갔다. 버스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좁은 흙길에 내려서도 한참을 더 걸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돼지우리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흙집이었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오. 집주인을 불러올 테니. 김 선생은 우리를 마당에 세워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2명이 나왔다. 김 선생은 그들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말로 한참을 속닥거렸다.
그러더니 한 사내가 주머니에서 두툼한 돈뭉치를 꺼내 김 선생의 손에 쥐어주는 것을 보았다. 김 선생의 인자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돈을 세는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무감했다. 오마니. 뭔가 이상합니다다. 내가 속삭이는 순간 김 선생이 우리를 돌아보았다. 자,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다. 이분들 말씀 잘 듣고 일 열심히 하거라. 나는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다. 선생. 이게 무슨. 어머니가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지만 김 선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던 길을 총총히 사라졌다. 뭐에 안 들어가고. 사내 중 하나가 우리를 거칠게 밀치며 집 안으로 몰아넣었다. 키키한 곰팡이 냄새와 가축 분뇨 냄새가 진동하는 방이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는 소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팔려온 것이었다. 김 선생이 받은 그 두둑한 돈뭉치가 바로 우리의 몸값이었다. 듣자 하니 북에서 왔다지? 여기선 도망칠 생각일랑 아예 말아라. 이 동네는 버스도 안 다녀. 잡히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사내가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너희를 사온 돈이 얼만데? 밥값은 해야지. 내일부터 당장 밭으로 나와.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걸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절망이 다시 한번 온몸을 휘감았다. 우리는 굶주림을 피해 강을 건넜고 짐승들을 피해 도움을 청했지만 결국 돈 몇 푼에 팔려온 노예가 되고 말았다. 오마니.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텅 빈 눈에 은혜 언니와 울고 있는 나를 차례로 끌어안았다. 어머니의 몸이 분노와 절망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부터 우리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다. 학교는커녕 우리는 동이 트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밭에서 일해야 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김을 맸다.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땀은 비 오듯 쏟아졌고 손은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해 굳은 살이 박였다. 가을에는 산더미 같은 옥수수를 걷어들였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산에 올라가 땔감을 해와야 했다. 11살이던 나는 어느새 훌쩍 자라 14살이 되었지만 내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은혜 언니는 그날의 충격 이후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닫아버렸다. 그저 묵묵히 기계처럼 일만 했다. 하지만 나는 언니의 그 침묵이 슬픔이 아니라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니는 밤마다 잠꼬대를 했다. 놓으라. 이 짐승 같은 놈들아.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다. 고된 노동과 부족한 식량 그리고 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어머니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우리 앞에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를 볼 때마다 눈을 빛냈다. 잊지 말거라.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언젠가 반드시 여길 떠날 것이다. 어머니는 밤마다 닳고 다른 아버지의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과 언젠가 되찾아야 할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몇 해의 세월을 그렇게 견뎌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굴 속에서 우리는 탈출할 그날만을 기다리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우리가 그 지옥 같은 농가에 팔려온 지 몇 해가 흘렀다. 나는 더 이상 굶주림에 울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거친 노동으로 손마디는 굵어졌고 마음에는 굳은 살이 박였다. 은혜 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 있었다. 어머니는 겉보기엔 쇠약해졌지만 그 안의 생명력은 오히려 더 강인하게 타오르는 듯 했다. 때가 되었다. 어느 여름밤 세차게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낡은 흙집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불었다. 어머니가 촛불 앞에서 낮게 속삭였다. 내일이면 장마가 끝난다. 놈들이 며칠간 미뤄둔 밭일을 시키느라 우리를 더 심하게 감시할 것이다. 오늘 밤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어머니는 그동안 몰래 모아온 것들을 꺼냈다. 틈틈이 감춰둔 말린 감자 몇 알과 낡은 신발 밑창에 숨겨두었던 약간의 꼬깃꼬깃한 돈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낮에 헛간에서 몰래 빼돌린 낡은 쇠붙이 하나가 있었다. 오마니. 하지만 잡히면. 내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잡혔을 때의 대가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다리가 부러지는 것은 약과 일터였다. 잡히면 죽는 거고 살아도 죽은 목숨이다. 그때 침묵하던 은혜 언니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여기서 짐승처럼 사느니 도망치다 죽겠다. 진솔아, 두려운 거 아는데. 나는 가야겠다. 언니의 눈에는 그날 밤의 공포가 아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어떻게 나갈 겁네? 자물쇠가. 이 비바람 소리가 우리를 도울 것이다. 어머니는 쇠붙이를 들고 문으로 다가갔다. 사내들은 오늘 밤 비가 많이 온다며 저녁에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고함 소리와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머니는 낡은 나무 문틈으로 쇠붙이를 밀어넣고 자물쇠의 고리를 긁어내기 시작했다. 끼익. 쇠가 긁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거센 비바람과 천둥 소리가 우리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새소리를 감춰주었다. 진솔아, 망 좀 보거라. 나는 흙벽의 작은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사내들이 있는 본체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비 때문에 그들이 밖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았다. 아직. 안 잡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이었다. 마침내 덜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을 가로막고 있던 빗장이 풀렸다. 됐다. 어머니가 문을 살짝 열었다. 차가운 비바람이 훅 끼쳐 들어와 촛불을 꺼뜨렸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다. 뛰지 말고 조용히. 비소리에 맞춰 걸음을 옮겨라. 우리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차가운 흙바닥을 밟으며 밖으로 나섰다. 온몸이 비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돼지우리의 역한 냄새가 비 냄새에 섞여 코를 찔렀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담장을 돌아 마을을 벗어나는 좁은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같았다. 마침내 마을이 보이지 않는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뛰기 시작했다. 진흙탕이 발목까지 차올랐고 뾰족한 돌멩이가 발바닥을 찔렀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듯한 환청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멈추지 말거라. 앞만 보고 뛰라. 어머니가 우리를 재촉했다. 우리는 얼마나 달렸는지 모른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비에 젖은 몸은 무거웠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오마니. 더는. 내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할 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큰 길이었다. 차가 다니는 길. 다 왔다. 조금만 더. 우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큰 길로 뛰어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세차게 쏟아지는 빛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도망쳤다. 드디어 그 지옥에서 도망친 것이었다. 아, 하.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쪽 길모퉁이에서 밝은 불빛 두 개가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차였다. 숨어. 우리는 반사적으로 길가의 수풀 속으로 몸을 던졌다. 하지만 차는 우리를 본 것인지 속도를 줄이며 우리 앞에 멈춰섰다. 불빛이 너무 밝아 눈을 뜰 수 없었다. 차 문이 열리고 낯선 제복을 입은 사내들이 내렸다. 그들은 우리가 팔려온 농가의 사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중국 공안이었다. 멈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날카로운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날아와 박혔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쇠붙이 수갑이 들려 있었다. 우리의 탈출은 자유가 아닌 또 다른 덫의 시작이었다. 장맛비는 우리의 희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애도하는 눈물처럼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공안의 손전등 불빛이 우리 세 모녀의 젖은 얼굴을 하얗게 비췄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떨고만 있었다. 움직이지 마. 사내들은 거칠게 우리를 떼어놓고 어머니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귓전을 때렸다. 왜 이러시오? 우리가 뭘 잘못했소? 어머니가 발버둥치며 외쳤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를 짐짝처럼 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차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우리 세 모녀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차는 우리가 도망쳐 온 시골길이 아닌 반대 방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우리가 향하는 곳이 어디일지는 불보듯 뻔했다. 오마니. 우리. 잡혀가는 겁네? 은혜 언니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를 냈다. 그날 밤에 악몽이 되살아난 듯 언니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다. 아닐 게다. 그냥 불법 체류라서. 어머니는 애써 우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목소리 끝은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우리는 낯선 도시의 공항국으로 끌려갔다.
쇠창살이 박힌 차가운 유치장에서 며칠을 보냈다. 냄새나는 담요 한 장의 의지의 추위를 견뎠고 하루에 2번 나오는 딱딱한 옥수수빵으로 연명했다. 북송. 북송이래. 옆방에서 들려오는 다른 탈북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우리는 재판도 변명도 할 기회 없이 배신자라는 주홍글씨가 찍힌 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다. 며칠 후 우리는 짐승처럼 트럭에 실렸다. 트럭의 짐칸에는 우리 말고도 공안에 잡힌 다른 탈북자들이 가득했다. 모두가 죽은 사람처럼 낯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트럭은 몇 날 며칠을 달려 마침내 익숙한 냄새가 나는 곳에 멈췄다. 강바람 냄새. 두만강이었다. 우리가 건넜던 그 강을 이제는 다리 위로 걸어서 돌아가고 있었다. 중국 공안들이 우리를 다리 한가운데까지 몰고 가자 반대편에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북한 보위부 군인들이 마중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오 고향이 그리워서들 오셨구만. 환영한다 이 배신자 새끼들아. 한 군인이 비아냥거리며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아.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이 손 놓으라. 우리 오마니한테 손대지 말라. 은혜 언니가 달려들어 군인의 팔을 물어뜯었다. 이 어린 것이. 군인이 주먹을 휘둘러 언니의 뺨을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언니가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 언니. 나는 언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군인이 내 어깨를 거칠게 짓눌렀다. 우리는 그렇게 짐승처럼 끌려 우리가 떠나온 땅 하지만 이제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린 고향으로 다시 발을 들였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아우지 마을이 아니었다. 그곳은 듣기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보위부 집결소였다. 거대한 철문이 등 뒤에서 쾅하고 닫히는 순간 나는 이것이 아버지의 죽음보다 언니의 납치보다 더한 절망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여길 빠져나갔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피가 맺힌 입술로 낮게 읊조렸다. 우리 세 모녀는 그렇게 얼어붙은 강 너머의 땅에서 다시 얼어붙은 지옥의 심장부로 끌려 들어왔다. 보위부 집결소의 철문이 닫힌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가 차단되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내뿜는 지독한 채취 그리고 절망의 냄새였다. 꿈을 대지 말고 따라오라. 보위부원이 우리를 거칠게 밀치며 복도를 걸었다. 복도 양옆의 쇠창살 안에서 텅 빈 눈동자들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배정받은 감방은 사람이 2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좁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보위부원은 우리 세 모녀를 그곳에 밀어넣으며 소리쳤다. 안에 놈들 자리 좀 내주라. 감방 안은 이미 40명에 가까운 여인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눕는 것은 사치였다. 모두가 무릎을 세우고 칼잠을 자거나 서로의 등을 기댄 채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변기통에서는 역한 오물이 넘쳐 흘렀고 그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여기서 어찌?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감방 안의 사람들은 우리를 잠시 쳐다볼 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회색빛이었고 온몸에서는 이가 득실거렸다. 우리도 며칠 만에 그들처럼 변해갔다. 밤이 되면 서로의 몸을 긁어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모두 감방에서 끌려 나와 차가운 복도에 일렬로 세워졌다. 옷 다 벗어라. 여성 보위부원이 차갑게 명령했다. 뭐라굽쇼? 못 들었네. 이 더러운 중국물 먹은 년들아. 옷 다 벗으라. 돈이나 숨긴 년 없는지 검사해야겠다. 우리는 망설였다. 그러자 보위부원들이 달려들어 우리의 옷을 강제로 찢어발기기 시작했다. 싫어. 놓으라. 은혜 언니가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날 밤에 악몽이 되살아난 듯 언니는 비명을 질렀다. 이년이. 보위부원이 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했다. 언니. 그러지 마시라요. 내가 달려들려 하자 다른 보위부원이 내 뺨을 후려쳤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을 감은 채 수치심에 떨며 옷을 벗었다. 나도 그리고 결국 언니도. 우리는 수십 명의 여자들과 함께 알몸이 된 채 보위부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검사를 당해야 했다. 그들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집고 입을 벌리게 하고 심지어 가장 은밀한 곳까지 손가락을 넣어 뒤졌다. 이년들 돈을 삼키거나 숨긴 년들은 다 풀어라.
지금 불면 살고 나중에 나오면 죽는다.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짐승이었다. 아니, 짐승도 이런 취급은 받지 않을 터였다. 나는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내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와 언니가 바로 내 옆에서 똑같은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돈 몇 푼을 찾기 위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까지 짓밟아 버렸다. 검사가 끝난 후 우리는 다시 감방에 처박혔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온몸으로 스며드는 한기와 수치심을 견뎌낼 뿐이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멀건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연명했다. 그리고 차례대로 불려나가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왜 도망쳤네? 남조선으로 가려 했네? 어떤 놈들하고 붙어먹었네? 아닙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인연이 아직도 거짓말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내 고개가 돌아갔다. 조사실은 피 냄새로 가득했다.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쉴 새 없이 고막을 때렸다. 그들은 우리가 배신자이자 간첩이라고 몰아붙였다. 나는 맞고 굶주리고 모욕당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절망하게 한 것은 바로 옆에서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어머니와 언니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이 지옥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점호 시간에 어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마른 쇳소리처럼 감방의 차가운 공기를 긁어댔다. 굶주림과 고된 조사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비위생적인 환경은 쇠약해진 어머니의 몸을 급격하게 무너뜨렸다. 오마니 괜찮으십네? 은혜 언니가 잠도 자지 못하고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렸다. 어머니는 끓어오르는 기침을 참으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앙상한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며칠 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오마니, 정신 차리시라요. 어머니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다. 나는 미친 듯이 쇠창살을 두드리며 외쳤다. 사람 살려. 여기 사람이 죽어갑니다. 의원을 불러주시라요. 시끄럽다 이년아. 복도를 지나가던 보이부원이 곤봉으로 쇠창살을 내리쳤다. 쇳소리가 귀를 찢었다. 조용히 해라. 죽으면? 밖에다 내다 버리면 그만이다. 하나 죽는다고 이 조국이 망하지 않아.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조국. 한때는 내 모든 것이었던 그 단어가 이제는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괴물의 이름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이 땅의 진실이었다. 고향은 우리를 버렸고 조국은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아버지가 굶어 죽었을 때, 언니가 짐승들에게 찢겼을 때,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이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도 그 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 뿐이었다. 나는 여기서 나갈 것이다. 살아서 반드시 이곳을 떠날 것이다. 내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나는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 그때였다. 감방 구석에서 오랫동안 알아누워 있던 장사치였다는 늙은 여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작은 약봉지 하나를 꺼냈다. 이거라도 먹여보라. 그녀가 내 손에 쥐어준 것은 귀한 약초를 빻아 만든 환 몇 알이었다. 네. 내 아들 주려고 목숨 걸고 감춰뒀던 건데. 쯧쯧. 저리 죽게 둘 수는 없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다. 정말 고맙습니다다. 나는 딱딱한 환을 씹어 가루로 만들고 차가운 물에 개어 어머니의 입에 흘려넣었다. 그것이 약효가 있었는지 아니면 자식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의지였는지 혹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 늙은 여인의 마지막 온정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며칠 뒤 기적처럼 어머니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고 나와 은혜 언니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진솔아, 은혜야, 오마니. 우리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는 우리의 손을 잡고 굳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긴 안 된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다시 가야 한다. 어머니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지옥의 맨 밑바닥을 경험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얼마 후 우리는 교화가 끝났다는 명목으로 집결소에서 풀려났다. 아마도 어머니가 너무 쇠약해져 살아서 나가는 것보다 죽어서 시체를 치우는 것이 더 귀찮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2달 만에 다시 아오지의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잠시 숨을 고르는 정거장일 뿐이었다. 집결소에서 우리가 배운 진실은 단 하나였다. 이 땅은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집결소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2번째로 그 얼어붙은 강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2번째로 건넌 두만강은 더욱 차갑고 혹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 대신 도끼만 남아 있었다.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낯선 땅을 달리고 또 달렸다. 우리는 또다시 중국의 어둠 속에 숨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우리는 더 이상 순진하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다.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식당에 허드레질을 하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돈을 모았다. 언제 공안에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짐승처럼 예민하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렇게 또 몇 해의 세월이 흘렀다. 나는 이제 어엿한 처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어느 날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일을 하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가게 안에 낡은 텔레비전에서 낯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가을 동화라고 했다. 그 속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았다. 그들은 배고픔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울고 아파했다. 저런 세상이 있구나. 나는 넛을 잃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저기 남조선이라는 덴가? 식당 주인이 내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저곳이었다. 굶주림도 납치도 강제 북송도 없는 땅. 사랑 때문에 울 수 있는 땅. 그날 밤 나는 어머니와 언니에게 말했다. 오마니 언니. 우리 남조선으로 갑시다. 어머니와 언니의 눈이 빛났다. 그곳에 가는 길은 아오지에서 강을 건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멀고 험하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우리는 그동안 푼푼히 모은 돈을 모두 긁어모아 길을 아는 사람을 수소문했다. 마침내 우리는 브로커라 불리는 사내와 연이 닿았다. 그는 음침한 눈으로 우리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 가는 길에 사막을 넘어야 하는데 거기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그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들려 있었다. 목숨은 이미 몇 번이나 걸었다. 이것밖에 없지만 우리 셋 꼭 가야 한다. 사내는 시계를 받아들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다. 기차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때로는 며칠 밤낮을 숲속에 숨어 걸었다. 마침내 우리는 거대한 사막 앞에 섰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벌판. 사람들은 그곳을 고비라고 불렀다. 낮에는 타는 듯한 태양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했고 밤에는 뼈를 깎는 추위가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입술은 갈라지고 발은 물집으로 터져 피가 흘렀다. 조금만 더.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우리와 함께 길을 떠난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사막에서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마침내 몇 달간의 사투 끝에 우리는 몽골의 국경 지대에 도착했다. 탈북자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작은 막사였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몽골의 임시보호소는 천국이 아니었다. 여전히 춥고 배고팠지만 적어도 우리를 배신자라 부르며 잡아가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국으로 갈 비행기를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초조하고 길었다. 우리와 함께 사막을 건너온 사람들 중에 늘 서울에 있는 아내 이야기를 하던 아저씨가 있었다. 교화소에서 겨우 살아나와 아내를 만나러 간다며 낡은 사진을 품에 안고 잠들던 사람이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마누라 본다. 그렇게 중얼거리던 아저씨는 비행기를 타기 바로 전날 밤 갑자기 쓰러졌다. 사막에서 얻은 병과 교화소의 고문 후유증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주무르고 물을 먹이려 애썼지만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다 이내 조용해졌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가 있는 땅을 불과 한 걸음 남겨두고 낯선 몽골 땅에서 눈을 감은 것이었다. 아, 안 돼. 나는 그 아저씨의 텅 빈 눈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자유의 값은 이토록이나 잔인했다. 마침내 우리 차례가 되었다.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라는 것을 탔다. 거대한 쇳덩이가 하늘을 나는 순간 나는 어머니와 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이 비행기가 우리를 다시 북으로 데려가는 건 아닐까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아래로 땅이 보였다. 오마니. 언니. 저기 좀 보시라요. 그것은 내가 살던 아오지의 회색빛 땅이 아니었다. 푸른 바다 위에 보석처럼 떠있는 초록빛 섬들, 그 사이를 하얗게 가르며 달리는 작은 배들, 그리고 저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여기가 천국인가? 내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다. 옆을 보니 어머니와 언니도 창밖을 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비행기가 멈추고 우리는 인천이라는 곳에 내렸다. 낯선 공기, 낯선 사람들. 하지만 누구도 우리에게 총을 겨누거나 삿대질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조용히 버스에 태워져 국정원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보이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따뜻한 물을 주며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 말에 나와 언니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또다시 그 끔찍한 알몸 검사를 당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우리를 데려간 사람은 상냥한 여의사였다.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몸에 맞는 옷도 드려야 하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녀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림막을 쳐주었고 우리를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대했다. 북에서는 돈을 찾기 위해 우리를 발가벗겼지만 이곳에서는 건강을 위해 우리를 검사했다. 나는 그 따뜻한 배려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순간이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를 식당으로 데려갔다. 식당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거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럼요. 마음껏 드세요. 더 드셔도 돼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순두부찌개라는 것을 한 숟갈 떠먹었다. 맵고 짜고 뜨겁고 부드러웠다. 그 복잡하고 강렬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찌개 그릇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의 맛 그리고 새로운 삶의 맛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배정받은 방의 창문 틈으로 서울의 야경을 훔쳐보았다. 꺼지지 않는 불빛들, 꼬리를 물고 달리는 자동차들. 아오지의 꺼져가는 불빛과는 너무나도 다른 생명력 넘치는 풍경이었다. 나는 저 불빛 속에서 살게 될 것이었다. 국정원에서의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다.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남한 말을 배우고 돈을 쓰는 법, 지하철을 타는 법을 배웠다.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다. 나는 청소년반에 배정받아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북에서 최후 등생 소리를 들었던 터라 내심 자신감이 있었다. 자, 여기 문제에서 부합하는 것을 고르시오. 선생님이 낸 시험지를 받아 들었을 때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부합? 그 단어의 뜻을 알 수 없었다. 수학 문제는 절반도 풀지 못했고 영어는 아예 까막눈이었다. 첫 시험에서 나는 반에서 꼴찌를 했다. 북한의 최후 등생이 이곳에서는 중학생보다도 못한 수준이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바보였구나. 우물 안개구리였어.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부에서 느꼈던 절망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이것은 부끄러움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곳에서는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나를 때리거나 모욕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내게 다가와 모르는 단어의 뜻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괜찮아, 진솔아. 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걸 배웠던 거지. 지금부터 배우면 돼. 넌 똑똑하니까 금방 따라올 거야. 그 따뜻한 격려에 나는 다시 펜을 잡았다.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사전을 뒤적이며 단어를 외웠다. 부합하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의 언어들이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우리는 서울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우리 세 모녀만의 집을 얻게 되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 은혜 언니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언니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동안 색을 잃었던 언니의 그림에 조금씩 따뜻한 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학교에 입학했다. 여전히 따라가기는 벅찼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봄날 나는 아파트 창가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하얀 벚꽃이 팝콘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순두부찌개를 내오셨다. 진솔아, 밥 먹으면서 하라. 나는 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다. 처음 이곳에 와서 먹었던 눈물 젖은 그 천국의 맛이 났다. 오마니 참 맛있습니다. 아니, 맛있어요. 어머니가 내 어색한 서울 말에 환하게 웃으셨다. 그래. 우리 진솔이 이제 서울 사람 다 됐네. 너희 아바이도 하늘에서 보고 기뻐할 게다. 우리 딸들 이리 잘 살고 있으니. 어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내 꿈에는 아직도 얼어붙은 두만강이 나타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언니를 부르짖던 내 목소리, 보이부의 차가운 바다, 사막에서 쓰러져가던 아저씨의 텅 빈 눈동자. 그 모든 끔찍한 기억들은 내 몸과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악몽에 주저앉지 않는다. 나는 창밖의 벚꽃을 바라본다. 내일은 또 학교에 가고 새로운 단어를 배울 것이다. 이곳의 햇살은 따뜻하고 밥은 달다. 내 마음을 덮고 있던 그 두껍고 차가웠던 얼음은 이 남쪽의 햇살 아래서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녹아내리고 있었다.